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전에 제가 구독자가 3,000명이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은 거를 한번 올렸었는데요. 어떤 분들께서 운전하면서도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저는 운전이 사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1년에 38,000 정도 타거든요. 거의 4만 킬로를 타니까 제 딴에는 뭐 걷거나 뛰는 거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운전은 익숙한 거라서 운전하면서 말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영상을 찍을 시간도 조금 애매하고 하니까 조금 가벼운 내용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얘기나 정말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업무적인 내용은 사무실에서 좀 정장을 입고 말씀을 드리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는 조금 가벼운 내용들을 그때그때 비정기적으로 올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형사 변호사의 삶이 어떨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형사 변호사를 해서 굉장히 좋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시겠지만 형사 변호사라는 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이혼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다 뭐 즐겁고 뭐 좋을 일로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변호사는 약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구치소나 유치장을 가,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 주변에 이제 아는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형사사건은 싫다. 자기는 형사사건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유가 뭐냐. 사건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재밌는데 왜 형사사건이 싫으냐?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자기는 그렇게 몸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가 안 좋은가 봐. 터가 안 좋은가 봐요. 터가 좋을 리가 없죠. 뭐 법원도 그래. 서초동도 그렇고 뭐 터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들이 한을 품고 모여드는 곳이니까 제 생각에는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구치소만 가면 몸이 아프고, 그래서 형사 사건은 싫다라고 얘기하는 변호사가 있었고, 제가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배님 한 분도 남자분이셨는데 본인은 몸이 아프지는 않은데 기분이 안 좋아진대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확실히 형사 사건을 한다는 건 좀 기가 세야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죠. 뭔가 이렇게 설렁설렁 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이나 자세로는 좀 힘든 직업은 확실히 맞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이 좋은 이유가 민사사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형사사건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형사를 하면서도 민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사를 하면 사실 몇 달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은데, 형사사건은 어쨌든 뭐 요새 사건이 많이 길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사에 비해서는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까먹을 일은 없어. 이 사건을 까먹어서 지난번에 이거 냈었나 안 냈었나 이런 게 막 헷갈리거나 상대방이 뭐 의견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거 막 막 이러면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약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가 있어서 빨리 끝내고 치우고 하는 게 제 성격에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형사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절차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법원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언론소송도 하고 있고 민사소송도 꽤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제일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새 대학에서 학부생들한테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는데요,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유죄가 맞아.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데 저 사람이 계속 막 무죄 주장을 하면서 나한테 무죄 주장을 해달라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변호를 해달라고 찾아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 왜냐하면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이잖아. 근데 이쪽 업계 사람들만 저는 거의
업계 사람들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업계 사람들을 주로 만나니까 그 정도의 질문은 잘 하지 않는데 어쨌든 업계 사람이 아니면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게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유죄가 맞는데 내가 이제 내 소견으로는 유죄가 맞아. 근데 무죄 주장을 하고 싶대. 그러면은 해줄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설득을 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유죄니까 유죄를 인정하시는 게 본인한테 이익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분에 대해서 이익이고 최선이니까 내가 돈 받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게 하는 일을 해야지. 저 사람이 폭망하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차적으로는 설득을 시키죠. 설득을 시키면서 제가 또 판례를 되게 많이 보여주는 편이에요. 상담을 할 때 우리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유죄가 나왔고 이 정도의 합의금이 지급돼서 이 정도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판결문으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납득을 하세요. 정말로 이게 무죄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좀 최선을 다해서 저 뭐 구속은 안 되게 좀 도와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선고유예든 뭐 어쨌든 기소는 좀 안 되게 좀 도와주세요 라든지 그렇게 서로 타협이 되죠 보통.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나는 무죄인데 저 변호사가 자꾸 유죄라네, 짜증나네 이러면은 보통 다른 데 가겠죠. 보통 다른 데 가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아가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 본인이 생각해도 좀 애매한데 내가 막 판결문 같은 거 보여주면서 봐봐 이게 이렇잖아 저렇잖아 라고 설명을 하면 진짜네? 그러면 어떡해요 변호사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얘기를 귀를 기울여 주는 분이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는 거고 그런 분이랑 또 사사로운 것들 뭐 요 정도는 인정합시다 아니면 요 정도는 부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증거도 이거는 뭐 양형에 유리하든 아니면은 뭐 좀 무죄의 심증을 좀 줄 수 있는 증거겠다 하면은 또 제출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유죄인데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사건이라 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혹 제가 설득을 시켜서 이게 유죄가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유죄고 무죄가 나올 건덕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인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거 무죄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벌금 내고 말 거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로 주장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다른 데 가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무죄 주장해주세요. 변호사님이 잘 알잖아. 어떤 부분이 유죄로 조금 인정이 될 만한 건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계시니까 오히려 그렇게 진단을 잘 하시는 사람이 무죄 주장도 좀 타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무죄 주장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또 최선을 다해서 무죄 주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좀 사건 진행이 쉽지 않은 경우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납득이 돼야 판사도 납득을 할 거거든요. 근데 나도 납득이 안 되는데 판사가 납득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변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상식적인 변론이라 함은 결국 판사도 그러게 라고 생각이 들고 검사도 그러게요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끔 설득을 시키는 과정인데 내가 봤을 때는 개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사실 좀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너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변호를 부탁해. 자, 그러면 변호를 하느냐 아니면은 변호를 할 때 기분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 말만 잘 듣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의뢰인이면 사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든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든 그거는 변호사 일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진짜 말 안 듣고 자세가 항상 삐딱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그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마지막에 판사님 앞에서 좀 진솔하게 선처를 좀 구하는 최후 진술을 좀 한번 작성해서 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써와. 그래서 왜 안 써왔냐 그랬더니 그냥 또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의뢰인이 사실 제일 힘든 겁니다. 본인 일이잖아. 본인 일이고 본인 인생이고 내가 도와주고 있는데 본인이 절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건이 쉽지 않죠. 근데 본인이 굉장히 절박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는 처자식이 있어. 아니면 병에 걸린 부모든지 아니면은 와이프가 병에 쓰러져 있어. 아니면 남편이 병에 쓰러져 있어. 근데 이제 내가 구속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어. 사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호소할 건덕지라도 있어요. 그리고 판사도 기가 막히게 그거 알아요. 반성하는구나. 반성 안 하는구나. 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범죄의 경중을 떠나서 변호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혹은 본인이 얼마나 이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느냐가 업무의 그 난이도 경중을 좌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유치장이랑 구치소, 교도소를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유치장은 경찰 단계에서 이제 경찰서 안에 있는 이제 수용시설인 거고,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자, 성취가 되면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로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되지. 구치소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내 사복을 못 입고 이제 옷을 이제 수영복을 이제 입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접견도 이제 쉽지 않아지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아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 할 때 이제 그 깜빵이 구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치소랑 교도소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미결수일 때, 예를 들자면 내가 재판이 진행 중이야, 아니면은 내가 검찰에서 아직 수사를 받고 있어, 이런 거를 이제 미결수라고 하고, 사건이 아예 딱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정해졌어. 이제 변동사항이 없어. 자, 미결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1심 판결 선고가 됐어. 내가 징역 한 5년이 나왔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갑자기 집행유예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징역 5년이면 집행유예는 잘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구치소에 있는데,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친구들이 가는 데야. 그러니까 거기는 직업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봉투 접는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노역을 하는 거죠. 근데 미결수가 구치소에 있을 때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구치소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교도소에 미결수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꼭 기결수만 교도소에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교도소에 가끔 접견을 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치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상황,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일 때는 구치소에 가게 되는데, 간혹 구치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 혹은 구치소가 만실이야, 그런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결수와 기결수가 그렇게 칼같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일단 변호인 접견실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일반인 접견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접견실은 일렬로 쭉 방이 있고, 유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막이 이제 있죠. 우리 수용돼 계신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접견을 온 사람이 사이에 이제 유리벽이 있고, 구치소마다 조금씩 다른데, 수화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데는 요새는 거의 없고요. 유리 그 벽 사이에
그 바닥에, 그 테이블 그 위쪽에 요렇게 기계가 네모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스피커와 마이크 역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들리고 또 얘기를 하면 저쪽으로 들리고 하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으로 걔 목소리가 직접 들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호인 접견은 다르죠. 변호인 접견은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이런 칸막이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종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거나 하기가 수월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항상 왜 우리 회의할 때나 이럴 때도 이제 아크릴판 같은 걸 이제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변호인 접견실에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높이의 그 아크릴판, 투명 아크릴판을 세우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와 나의 공간은 오픈이 돼 있고 그렇게 침 튀기지 말라고 해놓은 그거 코로나 때 세워놓은 아크릴판 외에는 사실 특별히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막 이제 VIP야, 뭐 무슨 정치인이야, 무슨 회장님이야, 뭐 이런 사람들은 엄청 큰 테이블을 갖다 놓고 막 독방에서 접견을 하면서 뭐 스테이크도 썰어 먹고, 내가 엊그저께 돌풍을 봤는데 수용자가 막 스테이크를 막 썰어 먹더라고.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포크나 나이프는 위험하기 때문에 딱딱하잖아요. 그런 식기류는 자해를 할 수가 있어서 절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다? 그런 식의 사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식의 개념은 뭐냐면 막 도시락 싸들고 가서 먹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 메뉴가 있어. 메뉴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메뉴에서 그 결제가 된 게 걔 방으로 이제 들어가 주는 거지. 무슨 군부대에서 무슨 우리가 앉아가지고 막 치킨 하나 사가가지고 애들이랑 나눠 먹고 그런 개념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인이라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에 구속이 돼 있다 하면 손도 한번 잡을 수가 없고 완전 이제 유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렇게 터치하거나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안아주거나 그런 것도 절대로 불가능하고 그런데 무슨 밥을 넣어줘요. 그 안에 뭘 넣었을 줄 알고. 그런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랑 뭐 그렇게 VIP가 접견을 할 때는 정말 남들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따로 되어 있는 곳에서 접견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서울구치소 같은 데 접견을 가면 유명한 사람들 막 다 봐.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투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건너에 누가 접견하는지도 보이고 내 동기 저쪽에서 의뢰인이랑 접견하고 있네?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불법적인 뭐 어떤 물건을 건넬 수도 있고 뭐 담배를 준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자, 그런 거를 막아야 되고 혹시라도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테러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투명하게 해놓고 그들이 뭘 하는지 옆이든 뒤에든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다 보는 거지. 저 끝에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투명하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연예인들 뭐 마약하다가 구속되거나 하면 내 바로 옆에 막 투명한 유리판 옆에서 막 변호인이랑 접견하고 있고 막 이런 게 보여요. 유명한 정치인 저 끝에 앉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시선이 띄는 사람은 조금 외곽 쪽에 이제 뭐 배치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보이는 정말 요만한 조그만한 데에서 앉아가지고 접견을 하고요. 얼마나 될까? 손으로 이렇게 한 1.5m 정도 되려나? 그렇게 되게 좁아요. 그리고 문이 변호사가 들어가는 문과 수용자가 들어가는 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딱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주보게 되어 있는데 딱 정해져 있어서 변호사가 들어가는 쪽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 테이블 밑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비상벨을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걸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마치 그 은행원들이
뭐 돈 내라 하는 강도가 쳐들어오면 비상벨을 누르게 돼 있는 것처럼 비상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쪽엔 없겠죠. 왜냐하면 진짜로 주먹으로 막 변호인을 때리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접견을 할 때 옆에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옆에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어떤 여자 변호사님이 접견을 왔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 이상자인 것 같아서 피고인이,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좀 늦게 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피고인이 화가 났어.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옆에서 하는 얘기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제 기록을 막 꺼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팍 치는 거예요, 피고인이. 그랬더니 막 그 여자 변호사님이 막 이러면서 막 무서워하고 교도관 막 사방에서 뛰어오고 막 난리가 나고, 나 옆에서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정신 이상자였겠지, 그 피고인은. 하여튼 그렇게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그렇게 뭔가 어두침침한 곳에서 대따시만한 테이블을 마주보고 무슨 태블릿으로 접견을, 말도 안 돼. 그냥 화상 접견은 또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이제 극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변호인 접견이나 수사관 접견은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정말 좁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 그런 접견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는 굉장히 뭐 유명한 분이 뭐 접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끼리는 막 그 얘기해. 우리랑 친한 사람이 거기 변호인이야. 그러면은 오늘도 그 변호사가 뭐 구치소에서 그 사람 접견하고 있더라고. 뭐 갈 때마다 했어.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지. 그래서 드라마랑은 다르다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기자이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궁금할 텐데, 어쨌든 변호인 접견실은 변호사만 가볼 수 있는 거라 아마 상상 속에만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형사 변호사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급박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정말 막 몇 날 며칠을 쏟아 부어가지고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뜨거운 가슴으로 좀 뜨겁게 달려드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서 재밌다. 가끔 뭐 무서울 때도 있고,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내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만났으면은 이분이 적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래도 감사하다,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상당히 재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들 중에는 구속이 됐다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속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구속이 됐다가 이제 출소하면서 인사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준 거를 아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무죄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텐데, 전혀 뭐 그게 뭐 먹히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죄가 나올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무죄 주장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봐 달라. 그래서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무죄 주장을 했어. 근데 안 됐어. 구속이 됐어. 그래서 한 뭐 2년 살다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변호사님 저 누군데 기억하시냐, 저 잘 나왔다, 뭐 나와서 안부 인사 드리려고 연락 드린다,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반갑고 고맙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 막 뭔가 출소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주시니까 내가 무슨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조직폭력배 두목한테 뭐 형님 뭐 나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인사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두목도 아닌데 이런 인사를 받는구나. 하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 간의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부 인사를 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나와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본인이 뭐 살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뭐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조금만 노력하면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 변호사는 좀 매력이 있다라는 거, 좀 궁금한 부분이 해결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